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전주환입니다. 예, 오늘은 이런 협력 이런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재한 거기에서도 썼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신 MBC 최상구 PD님한테 특별한 악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진화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서 구태여 여기서도 첫 슬라이드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다시 쓰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딱 세렝게티 초원에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가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사자가 이런 사슴들을 잡아먹는 그야말로 아주 멋있고 드라마틱한 장면을 상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번 이렇게 사냥을 해서 먹고 난 다음엔 한 며칠 동안 꼼짝 않고 잠만 퍼질러 자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수의 제왕이니까 뭔가 용맹한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맨날 사자가 들어놓고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명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허구한 날 잠만 잘까? 가끔 바람도 쐬고, 그쵸?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맨날 잠만 자는가? 요거는 만약에 사자가 자기가 배 안 고프다고 맨날 이렇게 산책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사슴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들도 사람답게 아니죠. 사슴답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들이 쓸데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끔 일부러 사슴들을 배려를 해가지고 허구한 날 잠을 자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슴들도 그냥 아주 특정한 며칠만 특정한 하루만 좀 고생하면 되지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편히 살 수 있도록 사자가 잠을 자는, 한마디로 여기 잘 안 나오는데 동물의 세계에는 갑질이 없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갑질을 하지 않는 조화와 공존이 지배하는 사회가 진정한 자연의 세계라고 이분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별로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람은 다 늙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참 젊으셨던 손석희 님도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동안이라고 해도 확실히 나이 든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왜 사람은 늙는가?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 먹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는 100m를 뭐 15초에 주파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100m를 뭐 30초에 주파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나이가 들면은 쇠약해지고 병약해지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1950년대에 흰개미 연구의 권위자였던 알프레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대학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화는 사실은 이로운 형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늙은 나이가 든 개체들을 나이가 들면은 그 병약해져가지고 한마디로 젊고 창창한 어린 세대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게끔, 그러니까 집단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은 노화는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는 이러한 현상은 이로운 형질이라고 1950년대의 진화생물학자였던 알프레드 에머슨은 정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재 글에도 쓴 것처럼 그거를 듣던 대학원생 한 명은 대단히 실망을 해가지고, 이런 게 진화생물학자면 나는 진화생물학자 하지 않고 보험 외파원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0세기 전반의 진화생물학계는 상당히 어떤 생물학적인 적응에 대한 느슨한 설명이 주를 이뤘습니다. 모든 형질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로우니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따라서 우리가 자신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이타적인 행동도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체 차원에서는 손해를 줄지 몰라도 집단 전체에는 이득이 되니까, 어쨌든 여러 개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자연의 여러 그 단위들 가운데 어느 한 단위엔 어쨌든 이로움을 주니까 이러한 복잡한 적응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집단 전체에는 이득을 주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응이라고 설명을 하는 식의 그런 우리가 나중에 볼 것처럼 상당히 느슨한, 그리고 최근의 설명에 따르면 잘못된 이런 설명들이
횡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남을 돕는가? 이러한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진화생물학자들이 하고 있는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이런 진화에 대해서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진화를 이게 진화인가요? 그 피추가 피카츄가 되고 라이츄가 되는 게 진화인가요? 여기 포켓몬스터에서는 요거를 진화라고 정말로 얘기를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포켓몬스터가 아무리 이걸로 진화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요거는 진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혹은 뭐 요런 신문 기사들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무슨 뭐 예능이 진화했다, 뭐 아이돌이 진화했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 태연이 노래만 그냥 뻥긋뻥긋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아티스트가 되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는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그 사용들이 많으니까 이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진화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창의성은 진화하는가 퇴보하는가 뭐 이런 구절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다 잘못된 사용입니다. 그럼 진화는 뭐냐면요, 일단 이런 아이돌이 진화했다 해서 암시를 하듯이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간다, 개선된다, 진보된다는 의미는 진화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퇴화도 진화입니다. 진화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의미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그냥 진보했다, 개선됐다, 그렇게 쓰면 될 거를 괜히 멋부리려고 진화라는 말을 쓴다고 삐딱하게 우리가 비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라는 건 그럼 뭐냐면은 세대를 거쳐서 개체군의 형질이 변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진화가 아니에요. 소녀시대 태연이 옛날에는 노래만 잘했는데 이제는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해도 그거는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진화는 아닙니다. 진화는 세대를 거쳐서 개체군의 어떤 형질이 변하는 것이 진화입니다. 예를 들어 말의 크기가 세대를 거쳐서 말의 크기가 조금씩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까 제가 퇴화도 진화라고 했는데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박쥐의 조상이 동굴에서 살기로 말하자면 결정을 한 거죠. 동굴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어두운 곳에서만 살 것이니까 눈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눈에 쓸데없이 만들지 말고 눈을 만드는데 들어갈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는 게 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죠. 즉 동굴 생활을 하면서 박쥐는 눈이 퇴화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당연히 진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화를 진보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그리고 한 개체 내의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진화로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개체군의 형질이 변하는 게 진화입니다. 개체는 진화하지 않아요. 개체군이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들이, 진화를 일으키는 에너지 엔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도 되고 예를 들어 이주에 의한 진화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즉 진화를 일으키는 엔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엔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우리는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 복잡한, 정교한 생물학적인 적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인간의 눈은 보시는 것처럼 홍채라든지 각막이라든지 수정체라든지 대단히 정교하게 서로 잘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외부 사물을 본다는 원래의 목적을 잘 수행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하찮은 게 아니라 손도 기가 막히게 많은 어떤 신경이라든지 뼈라든지 근육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손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적응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처음 밝힌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찰스 다윈이죠.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애벌레인데요. 대부분의 애벌레들은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나 곤충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나중에는 나방이나 나비가 될 그러나 이런 나뭇잎 위에 많은 애벌레들은 말하자면 곤충이나 새들이 보기에는 맛 좋은 핫도그예요. 아주 나중에 나방이나 나비가 되기 위해서 지방을 충분히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맛 좋은 먹이입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들은 자신들을 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들을 피해서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진화를 시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이 뱀의 머리를 약간이라도 닮았다면 그 애벌레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머리고 여기는 뒷부분인데 뒷부분이 애벌레를 조금이라도 뒷부분이 뱀의 머리를 조금이라도 닮았으면은 날이 아주 어둡거나 아니면은 포식자가 눈이 안 좋아서 처음에는 애벌레인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잘못 보고 뱀인 줄 알고 도망을 친다면은 이러한 우연한 변이 가운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는 점차 개체군 내에서 증가하겠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뱀의 머리를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안 닮은 뒷부분을 가진 애벌레보다 조금이라도 뱀을 닮은 뒷부분을 가진 애벌레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면 그러한 변이는 점차 누적이 돼가지고 점차 정교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기가 막히게 닮은 이런 뒷부분을 가진 애벌레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여전히 뒷부분입니다. 근데 뱀의 머리를 기가 막히게 닮아가지고 자신을 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들을 피하게끔 정교하게 진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전적인 변이들 가운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가 점차적으로 개체군 내에서 그 빈도를 늘리는 과정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그 어떤 지적인 존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따르면은, 즉 다윈의 통찰에 따르면은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전부 과거의 환경에서 우리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했었던 유전자들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마치 각각의 개체들이 자신의 번식 성공도, 즉 평생 동안 낳는 자식수라고 일단 정의가 되는데요. 이런 각각의 개체들이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피트니스 혹은 번식 성공도를 늘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개체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다윈의 통찰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여러분들 갑자기 영어 시간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영문법 공부할 때 왜 as if 가정법 있잖아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려고 애를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가 진화가 된다는 것이죠. 다윈에 따르면. 근데 다윈의 괴롭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저런 개미들, 주로 일본 왕개미인데, 이런 일본 왕개미나 곰개미인데, 여러분들 일본 왕개미나 곰개미 같은 개미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개미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개미들을 볼 때마다 요 일개미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개미들이 다윈을 괴롭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는 이러한 일개미들이 다윈에게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개미들은 사실은 암컷입니다. 얘네들은 다 암컷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 놓이면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않고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이런 이타적인 불임성 일꾼들이 어떻게 진화했는가가 다윈을 괴롭힌 수수께끼였죠. 혹은 이렇게 벌들이 침을 쏘고 나면은 그 침과 함께 내장 기관에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을 쏜 벌도 오래지 않아서 죽잖아요. 이런 어떤 가미가제 같은 이런 자기 희생 공격을 하는, 자살 공격을 하는 이런 이타적인 개체들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는 다윈을 괴롭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타적인 불임성 일꾼들이 아주 큰 다윈을 괴롭힌 숙제였는데요. 해밀턴에 따른 사회적 행동의 분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움직여도 되네? 잠깐 움직여도 되네? 네,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요. 요 핸드폰을 이 학생한테 줄게요. 가져요? 물론 진짜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행동을 하면은 이 행동이 저의 번식 성공도랑 상대방의 번식 성공도에 같이 영향을 끼치죠. 물론 아주 작은 영향이지만은 제 번식 성공도는 이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감소가 될 것이고 학생은 공짜로 얻었으니까 다소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그건 다시 주시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트니스를 적합도를 증가시키면서 내 적합도를 낮추는 행동은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해밀턴은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행동을. 거꾸로요. 펜 좀 줘봐요. 요거는 제가 뺐었잖아요. 요거는 이기적인 행동이죠. 상대방의 피트니스를 떨어뜨리면서 제 적합도를 높였습니다. 요건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어떤 행동은 함께 상대방과 나의 그 적합도를 함께 높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이런 혹은 뭐 이렇게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도 같이 팀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리포트를 쓰는데 한 명은 뭐 자료 조사를 하고 한 명은 PPT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한다면은 둘 다 예를 들어 내가 자료 조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의 번식 성공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의 번식 성공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 협력은 서로 상리적인 행동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핸드폰을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타적인 행동이 되죠. 그리고 어떤 행동은 나랑 상대방에게 둘 다 피트니스를 낮추는 행동인데 이거를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할 때 있어가지고 내 피트니스를 낮추는지 높이는지는 일단 몰라도 어쨌든 상대방의 피트니스를 높이는데 틀림이 없으면 이거를 협력적인 행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게 협력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피트니스가 낮아지면은 이타적인 협력이고요. 나랑 상대방이 동시에 적합도가 올라가면은 그거는 상리적인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분류죠? 자, 근데 다윈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얼마나 도덕적으로 칭송하는지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다윈에 따르면 어쨌든 자기 자신의 번식 성공도 피트니스를 높이는 행동이 자연 선택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건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주건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의 번식 성공도 적합도를 높이는 행동만이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다윈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상리적인 협력이나 이기적인 행동은 자연계에 흔히 존재해야 되지만은 이타적인 행동이나 악의적인 행동은 어쨌든 예를 들어 이타적인 행동은 상대방에게 아무리 도움을 주더라도 어쨌든 나한테는 손해가 되니까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이타적인 행동은 진화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론적으로는 다윈의 이론이 맞다면은 이타적인 행동이나 악의적인 행동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아주 드물게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일개미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윈을 괴롭힌 거죠. 다윈의 전체 이론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골칫덩어리였던 것이죠. 이타적인 불임성 일꾼은. 왜 이렇게 이타적인 동물들이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느냐. 이것이 다윈의 이론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타적인 협력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리적인 협력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타적인 협력은 이런 혈연 이타성으로 얘기가 되고 상리적인 협력, 그러니까 서로 번식 성공도를 도움이 되는 이런 행동은 직접 상호성과 간접 상호성으로 얘기가 되고요. 자, 이타적인 행동을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이타적인 행동은 개체가 아니라 집단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다고 20세기 전반의 진화생물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선택은 한마디로 이거죠. 집단 내에 이런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집단은 번성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패스 열심히 하는 그런 이타적인 축구 선수들이 많이 모인 축구팀은 연전연승해서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겠죠. 근데 패스 안 하려고 하고 다 자기가 골만 넣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선수들로만 모인 축구팀은 아마도 저기 동네 축구에서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100점 100패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파란 게 그러니까 이타적인 협력자고 빨간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하는 무임승차자 이기적인 개체인데 보시면은 만약에 집단 내에 말하자면 착한 사람이랑 악한 사람이 섞여 있다면 악한 사람의 지분은 점차 늘어나죠. 그죠? 한마디로 축구팀 내에 한 명이 이기적인 얌체라면은 이 이기적인 얌체는 패스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많은 득점을 기록을 하겠죠. 다른 이타적인 선수들의 희생을 착취를 해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이런 팀은 집단 내에 이기적인 개체가 몇 명 들어있는 이런 축구팀은 전부 다 이타적인 선수들로 구성된 축구팀보다는 잘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부에서 자신의 지분은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개체는. 그래서 집단 선택에 따르면은 이런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때문에 즉 이기적인 개체가 많은 이런 집단은 다른 집단을 이기기 때문에 개체들이 그러니까 이타적인 개체가 많은 집단은 다른 집단을 이기기 때문에 이런 이타성이 진화했다는 설명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 많이 봤겠지만은 이런 집단 선택론의 문제점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의 반란으로 무너지기 쉬운 거죠. 돌연변이나 다른 집단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야 우리 레밍들이 너무 개체들이 너무 많아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런 집단 자살을 결심을 했는데 한 레밍이 이렇게 얌체여가지고 튜브를 끼고 있다면은 남들은 다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는데 얘만 혼자 그 튜브 덕분에 동동 떠가지고 다시 살아서 그 다음 해에 집단 자살을 할 때는 요 얌체 레밍이 낳은 자식이 한 3마리 정도 튜브를 낀 3마리 정도 레밍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뭐 한 10마리 그 다음 해에는 20마리 그래서 나중에는 야 우리 전부 집단 자살하자 그러자 하고 다 뛰어드는데 다 튜브를 끼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개체들의 내부에서의 반란 때문에 이런 이타적인 집단은 얼마 못 가가지고 이런 이기적인 개체들로 다 변모를 할 것이라는 것이 집단 선택론에 대해서 흔히 지적되는 즉 집단 내에서는 항상 나쁜 개체가 착한 개체를 착취하고 그 지분을 넓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집단 선택론이 틀렸다면은 즉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으로 이타성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발밑에 오늘도 채이는 일개미들 같은 이타적인 행동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가 여전히 문제인 거죠. 다윈의 전통적인 이론은 분명히 개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인데 이 개체 수준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즉 개체 어쨌든 남에게는 아무리 이득이 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는 손해가 되는 이타성을 어떻게 다윈의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윌리엄 해밀턴이 유전자의 눈 관점에서 이타적인 행동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해밀턴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행동, 이 경우에는 이타성을 일으키는 행동이 전파될지 여부는 그 행동이 개체 당사자에게 이루어진지가 아니라 그 유전자 자신에게 이루어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잠시 마치 유전자가 의도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개체인 것처럼 잠시 가정을 하고 말하자면 유전자가 자신의 개체 자신의 카피본을 다음 세대에 많이 늘리려고 애를 쓴다고 이렇게 머리를 굴린다고 잠시 그렇게 은유를 하고 이런 은유를 했을 때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카피본을 늘리는 효율적인 방식이 될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 몸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전중환에게 이로운지 여부가 궁극의 판단 기준은 아니란 겁니다. 전중환에게 이롭건 해롭건 간에 어쨌든 제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제 몸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자신의 카피를 많이 늘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중환의 자식수를 낮추는 그런 옵션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해밀턴의 법칙 사실은 별거 아닌데요. 수식 하나만 나와도 벌써 많은 분들이 표정이 되게 뭐랄까요, 우울해진다. 되게 표정들이 이 날씨 좋은 주말에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그렇게 갑자기 표정이 확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보죠. 제가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저기 주차장에서 저기 주차 감독하시는 저기 관리인분을 잠깐 봤는데 제가 그 관리인분에게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맛있는 카스테라를 드린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관리인분이 얼마나 마침 일주일 내내 좀 굶고 있었는데 제가 드린 카스테라 덕분에 이분이 목숨을 구하는 큰 베니핏을 얻었다고 해도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어쨌든 저는 제가 먹었으면 도움이 되었을 카스테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저의 젖값도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로 보면은 손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제 찐빵을, 그러니까 카스테라를 주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카스테라를 제가 오늘 생전 처음 본 빌딩 관리인이 아니라 전승환이라는 사람한테 준다고 해보죠. 실제 전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동생입니다. 제 친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친형제 사이에는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유전자 근연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50%, 2분의 1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제 몸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이 카스테라를 남한테 줄까 말까 고민하게 하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승환의 몸에도 자기랑 똑같은 카피본이 들어있을 확률이 50%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 몸속에 들어앉아 있는 유전자는 전중환을 이용하건 전승환을 이용하건 어쨌든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카피본을 늘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전중환의 몸속에서 지금 통박을 굴리고 있으니까 물론 전중환의 몸에 자신의 카피본이 들어있을 확률은 100%죠. 하지만 전승환의 몸속에는 자신의 카피본이 들어있을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면 그거를 상쇄할 만큼 베니핏이 더 크다면 이러한 착한 행동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한 번에 도와주는 행동에서 상대방이 얻는 이득은 절대값으로 따지면은 그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해보다 크다고 보통 가정을 합니다. 그거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커피 한 잔씩 돌리기 위해서 제 집을 팔아야 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이타적인 행동은 보통 상대방이 얻는 이득이 절대값으로 따져서 그 코스트보다 더 크다고 보통 가정을 합니다. 어쨌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B가 C보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0.5를 곱한다는 거를 상쇄를 할 만큼 크면은 한마디로 상대방이 얻는 이득 가운데 근연도를 곱한,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속에 자신의 유전자의 복제분이 들어있을 확률을 곱하고도 여전히 크다면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상대방이 얻는 이득 가운데 일부는 내 거라는 거예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몸속에 그 유전자의 복제분이 들어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도 RB가 여전히 C보다 크다면은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한테 베니핏을 상당히 크게 줘가지고 그 베니핏을 R을 곱해서도,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상대방의 몸속에도 유전자의 카피본이 들어있을 확률을 곱해서도 여전히 그것이, 그러니까 R을 곱한 만큼은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RB가 C보다 크다면은 요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예를 들어 친동생을 위해서 카스테라를 양보를 하는 행동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중환이 지금 방금 전에 식사를 해가지고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반면에 전승환은 일주일 동안 쫌쫌 굶었다면은 상대방이 얻는 베니핏은 충분히 제가 그것으로 포기함으로써 감수하는 손해보다 절대값으로 따져서 더 크겠죠. 훨씬 더 크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해밀턴의 규칙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타적인 행동에 진화될 조건을 규정하는 게 해밀턴의 법칙이에요. 유전적인 근연도가 클수록
그리고 코스트 대비 베니핏이 클수록 그러한 행동은 선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촌은 8분의 1이거든요. 4촌 사이에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촌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은 물론 가능하지만 사촌이 그로부터 얻는 이득이 내가 감수하는 손해보다 적어도 8배는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어느 날 여러분들의 친동생이 여러분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합니다. 형, 나 지금 콩팥 없으면 당장 죽게 생겼는데 콩팥 2개 중에 하나만 떼줄래?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 네가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선뜻 콩팥을 하나 떼주는 수술을 여러분들은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사촌이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형 오랜만이야, 콩팥 하나 줘. 이러면 잠깐만 좀 상의 좀 해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콩팥 그걸 절제 수술 하려면 또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무섭고, 그렇죠? 내 건강도 아무리 콩팥을 안 주면은 사촌이 죽는다고 해도 좀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괄 적합도라는 개념을 해밀턴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전자가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행위자의 번식 성공도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나랑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의 피트니스, 번식 성공도에 끼치는 효과의 일부도 내 걸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포괄 적합도입니다. 상대방의 적합도에 끼치는 영향의 일부까지 내 걸로 하는 것이 바로 포괄 적합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한마디로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동안 10명의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중에 일부는 내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예를 들어 착한 이웃이 있어서 그 도움을 받아서 2명의 자식을 낳았다면 그 2명의 자식은 내 유전자에 의한 효과가 아니니까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준 도움의 일부는 그 사람 게 아니라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 적합도와 간접 적합도를 합치는 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적합도, 포괄 적합도라는 것이 바로 해밀턴의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진화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적합도,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이 된다면 해밀턴의 포괄 적합도 이론은 개체는 자신의 전통적인 적합도,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가 아니라 포괄 적합도, 즉 간접 적합도까지 포괄하는 포괄 적합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체가 선택이 된다는 것이 이 해밀턴의 이론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 번도 우리 형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형이랑 나랑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우리 형한테 내가 양보를 했을 때 형이 내가 감수하는 손해의 2배 이상은 되나? 이런 거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꼭 수식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달팽이에 있는 이렇게 로그 함수로 표현되는 달팽이 껍질을 갖고 있지만 달팽이가 로그 함수를 알아서 로그를 공부를 해가지고 저런 껍질을 만드는 건 아니죠. 프로야구 외야수들이 기가 막히게 외야로 플라이를 잘 잡지만 이 사람들이 다 낙하 법칙을 공부를 해가지고 물리학 시간에 낙하 법칙을 공부를 해가지고 외야 플라이를 잘 잡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사이도 2분의 1인데 이런 부모의 자식에 대한 돌보기 같은 행동이 진화된 까닭은 예컨대 어미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둥지 안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개체가 있으면 그 입 안에 먹을 걸 집어넣어라. 이 정도의 명령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그런 새의 진화 역사에서는 자기 둥지 안에 알짱거리는 작은 개체는 거의 틀림없이 자기 친자식일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RB가 C보다 크다는 이런 해밀턴의 규칙에 충족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어림법만으로도 충분하지 이게 우리가 친족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수식 계산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고생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별론가요? 그래서 예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배다른 형제는 근연도가 4분의 1이에요. 25%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50%,
친형제 자매 사이도 50%,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 사이는 4분의 1, 그리고 이런 배다른 형제는 4분의 1입니다. 근데 영철이가 0.1만큼의 적합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영철이의 배다른 형제인 희철이에게 이득을 주려고 한다. 그럼 그 이득은 적어도 얼마나 돼야 되겠는가? 0.4죠? 그쵸? 그쵸? 0.4가,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제가 한 거 아닌데? 0.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R 값을 곱하고도 RB가 C보다 충분히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B가 워낙에 충분히 커가지고 R 값을 곱해서 고도 RB가 C보다 커야 되니까 그 말은 적어도 0.4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적인 근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근연도는 무엇인가? 사실은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촌수 따지는 거랑도 비슷한데 어쨌든 근연도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랑 엄마 아빠는 0.5고 나랑 친형제 자매는 0.5고 배다른 형제는 0.25고 나의 자식이랑은 물론 0.5고 나랑 조카 사이는 0.2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연재된 글에서도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제가 지금은 생물학과 나와서 의리 없이 의대를 간 제 후배가 있는데 제가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제 같은 과 후배랑 밥 먹으면서 정말로 그 후배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보통 해밀턴의 규칙에서 뭐 유전자를 뭐 2분의 1, 4분의 1 공유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되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언제는 침팬지랑 인간도 뭐 98%, 99% 유전자를 공유한다면서요. 근데 왜 같은 사람끼리는 사회적인 행동을 얘기할 때는 갑자기 유전자를 공유하는 정도가 뚝 떨어지는 건가요? 이 사기꾼들아. 뭐 이런 맥락에서 제가 그때 그 최혜천 교수님이라고 그 행동생태학 전공하시는 교수님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친구랑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요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질문이죠. 요거를 근연도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제기해드린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게 그나마 쉬우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어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희귀한 유전자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아주 희귀할 때는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근연도 R을 정의를 할 때 공통조상으로부터 각각 물려받아서 바로 그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R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거 기가 막히게 저기는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배다른 형제나 C가 다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내가 특정한 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때 상대방도 그 유전자를 우리가 공유하는 한 명의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을 가능성은 2분의 1. 그리고 내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4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기적인 유전자 읽어보신 분? 네, 고맙습니다. 다들 읽어봤죠? 네. 이기적인 유전자도 요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요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이타적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처음에 아주 낮은 빈도로 처음에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겨났을 때는 바로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 공유할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유전적 근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R은 뭐냐면은 개체군 평균에 비해서 상대방이랑 나랑 얼마나 같은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제가 괜히 쓸데없이 여러분들을 고문하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점점 들고 있는데 R은 개체군 평균에 비해서 내가 상대방이랑 얼마나 더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돕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돕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나 같은가를 알려주는 것이 R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 내에서 이런 풀을 배가 터지게 뜯어 먹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을 때 적당히 뜯어 먹어가지고 다른 개체들도 뜯어 먹을 풀을 남기게는 이런 착한 행동을 하는 유전자를 생각을 해보죠. 서로 하여금 풀을 적게 뜯어 먹는 착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이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개체군 내에 거의 없을 때든지, 혹은 개체군 내에 50%나 있을 때든지, 혹은 99%가 있을 때든지 생각을 해보죠. 개체군 내에 이런 착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99%로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풀을 적게 뜯어먹는 이타적인 행동을 아무나 붙잡고 한다면 요거는 한마디로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개체군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속에 나랑 똑같은 유전자가 있을 확률이 평균 빈도가 99%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 높은 확률로 상대방이 나랑 같은 유전자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R값이 양수라는 의미는 유전적 근연도가 0이 아니라 0보다 큰 수라는 의미는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자가 전체 빈도가 몇 퍼센트, 0%건 50%건 99%에 관계없이 내가 상대방과의, 제 앞에 있는 상대방과 나와의 R값이 0 이상이란 말은, 0을 넘는다는 말은 여전히 예를 들어 평균 빈도가 99%라고 해도 만약에 R값이 0.1이라면은 0보다 크니까 상대방의 몸속에 이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을 확률이 99%보다 더 넘는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R보다 더 크면은 나는 개체군의 이 착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 빈도가 무슨 이미 몇 %인가에 관계없이 여전히 상대방을 콕콕 집어가지고 이 이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빈도수가 점차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R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끼리끼리예요. 협력자는 협력자끼리, 이기적인 개체는 이기적인 개체들끼리 이런 식으로 어울린다는 것이죠. 끼리끼리입니다. R이 0이라는 건 무작위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남성 혹은 이성일 가능성은 무작위적이지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남자인데 여러분들 중에 반은 남자랑 결혼하고 반은 여자랑 결혼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배우자의 성은 무작위적이지 않은 배열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적인 배열이죠. 내가 남자면은 그냥 개체군에서 아무나 뽑아서 결혼할 확률보다는 개체군에서 여자를 뽑을 확률이 전체 개체군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확률은 50%입니다만 내가 남자면 여자랑 결혼할 확률은 거의 99, 거의 100%인 거죠. 그럼 부적인 배열이에요. 정적인 배열은 뭐냐면은 같은 것들끼리 주로 어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들끼리 결혼하기 쉽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끼리 결혼하기 쉽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전체 개체군에서 내성적인 사람이 70%라고 해도 만약에 내가 내성적이면은 나는 70%가 아니라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랑 결혼할 확률은 80%, 90%라는 얘기죠. 그게 무작위적이지 않은 포지티브 어소트먼트거든요. R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집단 내에 내성적인 사람이 0%건 99%건 관계없죠. 내성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랑 만날 확률이 무작위적이지 않은 정적인 배열이라면은 우리는
내성적인 사람이 집단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내가 내성적이면은 나는 그 평균 빈도보다 높은 빈도로 내성적인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라는 걸 확신을 할 수가 있죠. R값이 크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자끼리끼리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R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은 그냥 혈연 관계는 R값을 0보다 크게 만드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해밀턴의 법칙은 반드시 혈연에 대한 이타성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요인이건 간에 R값이 0보다 커지면은 그 해밀턴의 법칙에 의해서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 진화할 가능성이 열리죠.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 아무나 만나면 무작위적으로 뽑는 거니까 개체군은 평균 빈도로 만난다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R값이 포지티브하면은 협력자는 협력자끼리 더 많이 만나고 이기적인 개체는 이기적인 개체들끼리 더 많이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저기는 여러분들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고요. 녹색 수염 예를 들어 한마디로 끼리끼리를 만드는 요인 중에 이런 혈연 관계도 있고요. 그야말로 자기 자식을 자기 혈연을 식별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제한된 이소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자기가 태어난 곳이랑 가까운 곳에 정착을 하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에 정착할 가능성이 과테말라에 정착할 가능성보다 더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한된 이소는 상당히 널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가까운 곳에 정착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특별히 혈연을 식별하는 기제가 없어도 유전적으로 유사한 사람들이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이런 결과적으로 특별히 혈연을 의식적으로 식별하는 기제가 없어도 이런 제한된 이소로 인해 가지고 R값이 양수가 되는 거죠. 녹색 수염 효과라고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역시 혈연이랑 저런 관계없이 그 개체의 몸에 녹색 수염을 나게 하고 그리고 길 가다가 녹색 수염을 가진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를 도와주게 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게 한다면 역시 이러한 유전자도 해밀턴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혈연은 양수의 R값을 얻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합도는 혈연 선택보다 더 포괄적이죠. 이기적인 유전자를 본 친구들은 반드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억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기적인 유전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도킨스는 그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 공통조상에 따른 R값만 설명을 했지만 도킨스도 역시 요 얘기를 한 거죠. 이러한 녹색 수염 같은 것들도 역시 그 혈연과 똑같이 한 유전자가 다른 개체 내에서 자기 카피본을 알아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 다시 한번 이기적인 유전자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은 다소 제 설명에 도움이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R의 진정한 의미는 A가 B를 돕는 정도가 A가 자기 자신을 돕는 것과 얼마나 같은가를 나타내는 정도거든요. 한마디로 혈연은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 R만큼의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생환이 제 친동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친동생은 절반만큼의 나 자신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배가 부른데 절반만큼의 나 자신인 내 동생이 배가 몹시 고프다면은 찐빵을 양보하는 행동은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이타적인 행동은 이런 RB가 C보다 클 때의 혈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이타적인 행동이랑 이타적인 협력이랑 이런 상리적인 협력, 구세군 자선남배에 돈을 내는 행동 같은 거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이런 혈연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은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대가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친족 사이에는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대가를 기대를 하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생인데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줘요.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한테 비싼 밥 사내라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거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줄 때는 그 어떤 대가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더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 들어 뭐 가정 내 살인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혈연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비혈연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면 훨씬 더 혈연 사이에는 폭력 같은 사건이 적게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한 지붕 내에 살면서도 피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바로 배우자입니다. 혹은 드문 경우에 의붓자식인데 이런 비혈연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은 무려 10배 이상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안 내에서도 이런 그 엄마랑 아빠, 요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어쨌든 혈연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피를 공유하는 관계랑은 다른 거죠. 그리고 혈연과 스트레스에도 관련이 있는데요. 가까운 혈연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적게 겪는다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의붓부모랑 살거나 먼 혈연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러니까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의붓 아빠랑 같이 살거나 의붓 아빠 그리고 배다른 형제랑 같이 사는 아이들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이런 연구도 얻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타적인 협력이 아니라 상리적인 협력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드려보죠.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은 처음에 사회적인 행동의 분류 체계에서 그 기준이 번식 성공도라고 있잖아요.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가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상대방도 그 도움을 돌려줘서 결과적으로 나도 너도 내가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도 늘어나고 상대방도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가 늘어났다면 이거는 둘 다 피트니스가 늘어난 거니까 상리적인 협력이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상호성은 로버트 트리버스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비친족을 돕는 행동은 그 도움을 미래에 되돌려 받는다면 진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다른 얘기인데 트리버스 이분은 정신분열증에도 시달리고 또 이런 그 양극성 장애라고 해가지고 조증이죠. 조울증이죠. 한 번은 어떨 때는 기분이 매우 좋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급격히 다운되는 그래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한 그런 아주 대단히 그 독특한 분이었고요. 제가 오스틴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이 이분을 그 데이비드 버스가 이분을 초대를 해서 왔었는데 이분은 그 말을 한 번 하면은 정말로 다양한 주제를 그야말로 계속 떠들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관이 별로 없이 이 주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널뛰듯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도 뭔가 자기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리면 갑자기 그 아이디어로 돌아가서 한참 얘기하는 그런 좋게 말하면 진정한 천재고 나쁘게 말하면은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분의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역시 영어가 딸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인 대학원생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이해를 못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인간 행동 진화학회가 제가 살던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렸는데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우리 텍사스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그래서 그때 호텔에서 그 학회가 열렸던 호텔에서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본 적이 있던가? 이러면서 저를 안면을 까고 무시하시고요. 반면에 여자 대학원생들한테는 귀신같이 먼저 아는 척을 하고 계속 칭얼대는 이런 추근대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혜천 교수님이 하버드에 계실 때도 만났는데 최혜천 교수님이 한국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89년 한 90년 뭐 이때쯤이겠죠. 그러니까
최유천 교수님이 자기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로버트 트리버스가 자기가 서울올림픽도 갔다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올림픽에 문선명 총재가 초청을 하셔가지고 갔다 왔다고 하신 분인데, 자, 직접상호성 이론에 따르면요, 한마디로 비친족 사이에도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상대방에게 제의를 하죠. 내가 당신 등에 때를 밀어줄 테니 당신은 내 등에 때를 밀어주시오. 그래서 한 번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득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내가 등에 때를 밀어주고 자 이제 내 등 때 좀 밀어주시구려 했더니 상대방이 저기 미안한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하면서 확 나가버리면은 저는 벌거벗고 있으니까 못 잡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상호성이 지나기 위한 관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코스트를 돌려주고, 즉 도움을 되돌려줘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안 되돌려줬을 때 가장 이득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신자, 내 도움을 받고 나한테 도움을 되돌려주지 않는 배신자가 창궐할 수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먹고 튀는 사기꾼이 득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렬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을 하고 샀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주 예를 들어 10,000원을 지불했는데 10,000원에 형편없는 1,000원만도 못한 이런 음식물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나한테 사기를 친 거죠. 그렇죠? 나한테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을 하는 도움을 줬으면 그에 알맞는 도움을 되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이 창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우트 트리버스는 이런 직접 상호성이 도덕적인 분노라든지 동정, 감사 이런 도덕적인 정서로 우리 마음속에 구현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정서는 직접 상호성 때문에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인자기라는 선수인데 인자기가 쓰러져 있으니까 저기 카시오스라는 골키퍼가 상대방이지만은 이렇게 그 저기 발에 주관한 걸 풀어주려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인자기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골을 넣는다면은 카시오스 골키퍼는 이 사람은 분명히 열받겠죠. 도덕적인 분노. 내가 은혜를 줬는데 이 은혜를 되갚기는커녕, 그렇죠? 이런 도덕적인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직접 상호성의 결과로 진화되었다고 트리버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도움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조차 도움을 주죠. 그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착한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아프리카에 IPA 지진 났을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부금을 낸다고 해서 내 기부금을 받은 IT의 수재민들이 나중에 귀신같이 내가 낸 금액만큼을 나한테 되돌려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도 우리는 상대방을 기꺼이 도와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세군 자선남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제가 그 있는 경희대학교에 이런 매달 그 기부금을 얼마씩 내는데 이게 제가 나중에 그 형편이 어려워지면 경희대학교가 귀신같이 저한테 그 기부금만큼의 혜택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직접 상호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즉 두 사람이 도움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일회성 도움도 많다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간접 상호성인데요. 누군가를 도와주면은 내 평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꽤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내 평판이 올라가서 나중에 사람들이 평판이 좋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직접 상호성은 내가 널 도와줄게. 나중에 네가 날 도와다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간접 상호성은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가 나중에 평판이 올라간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혈연 이타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인, 그렇죠? 그 유전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나랑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개체를 선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런 행동이 진화가 되는 거고요. 직접 상호성은 도움을 주고받는 거고, 간접 상호성은 내가
얘를 도와주는 광경을 보고 내 평판이 올라가서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거죠. 따라서 직접 상호성에서는 내가 널 도와줄지 여부는 네가 나를 옛날에 도와줬는지에 달렸고, 간접 상호성은 네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좋은 평판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게 간접 상호성이죠. 그래서 간접 상호성은 특히 어떤 타인의 처지를 이해를 하는 이런 능력을 진화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이론 능력이란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믿음이나 의도, 욕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외부적인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인, 어떤 의도,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를 하는 이런 능력이 간접 상호성 때문에 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의 외부적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플지 혹은 분노할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이런 간접 상호성 때문에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평판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랑 전혀 무관한 제3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버려둬가 아니라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죠?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이 뭐 이런 병역을 기피를 했다, 뭐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고 뭐 이빨을 뽑았다, 뭐 이런 기사가 실리면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굳이 시간과, 그죠? 노력을 들어서 악플을 달죠. 그런 군대를 안 가려고 이빨을 뽑아 이 나쁜 XX 이런 나한테 실질적인 베니핏이 없어도 이런 비용을 들어가면서 이런 도덕적인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상호성은 이런 황금률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이런 황금률 혹은 기소불력 무시원 이런 것들이 전부 간접 상호성에서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어라 그럼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 간접 상호성을 잘 구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심없이 도와주면은 그거를 본 누군가가 내 평판이 높아져서 나중에 나한테 그 혜택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약간 시니컬한 버전으로는 요기베르라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들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요기베라가 남들의 장례식에 반드시 참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네 장례식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장례식에 가는 까닭은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오늘 내가 참석한 장례식의 주인, 즉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의금을 들고 찾아오리라고 기대해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의 장례식에 부의금을 들고 참석을 하는 까닭은 내가 이런 착한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남들로부터 평판이 높아져서, 그렇죠? 남들이 내 장례식에 부의금을 들고 참석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톰 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는 행여나 실수로도 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남들이 볼 때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했으면은 반드시 남들에게 알려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뉴캐슬 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요, 요 차나 커피를 먹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 차값이나 그 커피값을 지불을 하는 무인 지불함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커피 머신이 있고 그 앞에 무인 지불함이 놓여져 있는데, 그 무인 지불함 위에 그 찬장에 일주일은 사람 눈, 정면을 응시하는 사람 눈의 그림을 붙이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꽃의 그림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나 커피만 먹고 무인 지불함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얌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얌체들이 이런 눈이라는 자극에 의해서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즉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 즉 얼마나 자신의 평판을 신경 쓰는지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그 무인 지불함에 찬장에 사람의 눈이, 정면을 응시하는 사람의 눈이 붙여져 있을 때는 무인 지불함에 수집된 돈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 정전 사태가 문제됐었잖아요. 대규모 블랙아웃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에너지가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런 갑자기 에너지가 부족해 이런 대규모 블랙아웃을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각 가정의 에어컨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면은 우리 집 에어컨이 나중에 그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오면은 중앙에서 마음대로 끌 수 있게 통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코스트가 되지만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자발적으로 자기 집의 에어컨을 중앙에서 통제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동참을 할지를 연구를 했는데, 그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아파트 요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요 우편함 있는 데다가요, 한 가정에는 이렇게 그 요 프로그램에 그 참여를 호소하는 판때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동 몇 호를 쓰면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집에 똘똘이 되는 이 자발적인 공익적인 프로그램에 동참을 했네? 아랫집은 아직 안 했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거죠.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런 판때기를 붙인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있으면은 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집이 동참을 했는지 뒷집이 동참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내가 이 공익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는 것을 쉽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자발적인 프로그램에 동참을 많이 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반면에 전화를 해야 돼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2%밖에 안 되니까 거의 동참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칭찬을 할 때도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나중에 학생 혼자 너 남어 그래서 잘했어 하면서 상장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다른 친구들 보는 앞에서 불러서 상장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우리의 진화적인 동기를 유발을 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런 어떤 예를 들어 평판을 기반한 간접 상호성 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정말 사심 없이 예를 들어 세월호 희생자들이 불쌍해서 도움을 준 건데 누구를 왜 내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선을 하는 위선자로 만드냐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순전히 자신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지 순수한 이타적인 동기가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과로로 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진화적인 목표를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진화적인 접근을 종종 네 유전자를 퍼뜨려라, 이런 최종 목표가 있는 로봇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주장한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퍼뜨려라 뭐 이런 동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를 높인다든지 어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원한다든지 이런 행복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모티브들이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모티브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고픔의 충족을 하려고 하는 모티브가 있으면 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굶어도 배고픔을 안 느끼는 그런 모티브는 진화하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지, 어떤 최종 목표로 유전자를 퍼뜨려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마치 과거의 진화적인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으니까 오늘날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얘기를 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에는 이타적인 협력이랑 상리적인 협력이 있고요. 이런 특히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은 비친족 사이에는 R값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친족에 대한 행동도 RB가 C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포함이 되는 거죠. R이 0이니까요. R이 0이 되면은 좌변이 우변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이 이런 사회적인 행동을 다 통합하는 중심 이론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